정부가 오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올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올여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재확산할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관련한 코로나19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7일에 확진자들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사실 이제는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많이 경각심이 좀 완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확진자들도 격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7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적은 수가 되기는 했지만 일단은 확진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일 자가격리가 남아 있죠. 근데 현재 상황은 좀 다른 것이 전에는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1급 감염병이었었는데 법정 등급이 지금은 2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4월 25일인데요. 거의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처음에 이제 일주일 자가격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4주 후인 5월 23일 잠정적으로 5월 23일 해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4주 다시 연기를 해갖고서 이번 6월 20일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결정을 17일 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의 유행 상황 자체는 그다지 우려할 상황이 아니지만 일단 하위 변이라든지 또는 유행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아마 전면 권고로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위기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권고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큰 유행의 크기가 커지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진자가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그거에 대한 대비하는 국민들의 생각 자체도 지금 사실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시면은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은 안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해제하면은 굉장히 크게 재확산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외 입국자들도 이제 격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게 7일 자가격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까지 없어진다면 재유행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유행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독감과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지금 확진자 수가 9,778명으로 10,000명 가까이 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보면은 약 9,180명이고요. 오늘 특히 특이한 상황이 사망자가 2명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확진자의 감소와 더불어서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사망자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행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확진자 수라는 것은 사실은 1월 하순 정도와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 상황으로서는 그 커브를 보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1월 하순과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루 위중증 환자가 300~400명씩이나 되었었고요.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누적 확진자가 1,80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예방접종률도 3차 접종까지가 65%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면역에 의해서 얻어진 면역과 인공 면역에 의한 면역을 합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는 아마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는 아마 새로운 유행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재유행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고 하여도 사실은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이주가 하나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세적인 이 유행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변이주도 대부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설사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혹은 예방접종에 의한 돌파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증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의료체제에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재유행 상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향후 초겨울이 되는 정도의 시점까지는 큰 유행은 아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우려하는 시각
의견을 좀 들어보자면 7일보다는 이걸 한 5일 정도로 좀 줄이는 방안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럼 5일로 줄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네. 일단 어떤 사람이 증상이 생겨서 진단검사를 받고서 그 확진이 된 다음에 일주일 격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격리가 시작되는 시점쯤 되면은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5일 정도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또 노인층이라든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입원할 상황이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5일이라는 그 날짜의 의미는 그다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고요. 과연 그 증상이 악화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느냐에 좀 더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데 방역에 우선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 하고요. 또 지금 이것을 권고로 바꾼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진단검사를 받기를 꺼려 하셨던 분들도 자발적으로 좀 더 진단검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집에서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좋은 이점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네. 딱히 뭐 이것이 권고냐 의무냐가 아니라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비슷한 결로 정부가 이렇게 의무를 해제하게 되면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뭐 노동법과도 연계가 될 것 같고 얼마나 아프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법으로 한다고 될 일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었죠. 뭐 학교를 결석한다든가 또는 직장을 결근한다고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진단을 받아서 이것이 양성이라고 그러면은 확진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법적으로 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예, 의무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지만 이것을 권고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나 이것을 보장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에 앞서서 아프면은 일단 쉬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국민성은 그렇지 않죠. 사회 분위기도 또 사회 그렇게 분위기도 쉽게 쉴 수 쉴 수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면은 일단 지금은 호흡기 증상이라고 그러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빨리 받고 거기서 만약에 그것이 확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집안에서 쉬면서 그 아픈 것이 다 나을 때까지 집에서 다른 사람하고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방역 수칙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아프면 쉬고죠. 이것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도 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들은 그런 시스템들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중소규모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것은 사회적으로 좀 용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또 이것이 2급 전염병으로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무에서 이제 권고로 바뀌게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히 해야 될 대책이라고 하면은 진단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과 똑같이 다 처리를 해주는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식은 계속 지속되어야만 이 아프면 쉬고라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사실은 지금도 자비로 대부분들 거꾸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권고로 바꾸는 데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방안도 있거든요. 앞서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격리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셔가지고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고위험 시설에서만 격리를 유지하는 이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은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또는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환자들은 많이 적은 데 비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에서 확진이 되었을 때에는 그 확진되신 분을 바로 격리를 해서 다른 환자들하고 접촉을 줄이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또 증상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또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병상으로 이송하는 부분들 오히려 지금은 이런 격리라는 부분들보다는 이 7일간의 격리 의무라는 부분보다는 그 격리를 어떻게 잘할까 또 치료를 얼마나 잘해서 피해를 줄일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 조금 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는 9천 명대였고요. 그제는 3천 명대였습니다. 약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는데
이렇게 좀 확실히 감소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재유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계속 관측이 되거든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있다면 시기가 언제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재유행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증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BA2, BA2., 12.1이라는 변이주, 이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주인 경우고요. 또 남아프리카에서 생긴 BA4라든지 BA5가 유럽에서 이 면역 회피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변이주들이 지금은 따로 어떤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면역 회피 기능은 있지만 재감염이라든지 돌파 감염이 일어났을 때의 그 증상 자체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체제에 그다지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집중적으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미크론의 변이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이주들이 그다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재유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재유행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초겨울 정도 되면은 재유행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유행의 규모가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뭐 15만 정도까지 가는 것은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적어도 한 4, 5만 명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즉, 이 규모가 커진다 할지라도 10만 이하에서 이것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의료 체제에 큰 부담 없이 통제 가능한 그런 수준의 재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오미크론이 아닌 다른 새로운 변이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재유행 가능성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크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재유행 가능성들을 진단하고 있고 그 시기를 예측을 하는데 그 시기가 처음에는 가을이었다가 여름으로 앞당겨서 진단을 했었는데 다시 가을로 변동을 했단 말이죠. 이걸 변동한 이유가 뭐고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 시뮬레이션의 이 결과는 항상 반대해 왔는데요. 여름철에 재유행이 생길 거라는 예상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맞지 않고요. 계절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성상 겨울이 되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도는 떨어지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유행이 있을 수가 있고 더구나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가 떨어지는 이 올해 겨울 11월, 12월 정도가 되면은 환자 수가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예. 그 규모는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 변이주의 발생 상황을 보면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12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국제 기사를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독감이랑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그게 좀 다시 유행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철저한 방역으로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독감에 대한 면역력 자체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아마 독감이 좀 더 유행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유행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두 개 다 우리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의 범위 안에서 아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 가을쯤 재유행이 시작될 거다 이런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뭐 3차, 4차까지 맞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을 맞으면서 대비를 한다면 언제쯤 맞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모더나에서 개량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이가 예. 백신인데 원래 백신에다가 그 코로나 백신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만들어서 네. 오미크론에 대해서 약 1.75배 정도의 항체가가 상승되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용화돼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올 가을 정도에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3차, 4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젊은 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3차까지 접종을 하셨으면 되고요. 6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80세 이상은 뭐 적극 권고이고요. 60세 이상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들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접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개량 백신을 좀 기다렸다 맞는 것도 아마 크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지라고 볼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이라면 2차 백신까지만 맞은 사람들이라도 그 후에 오미크론에 한번 감염이 된
경험이 있다면 3차 백신을 굳이 지금 맞을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차 백신까지 맞으신 분들은 3차 백신 맞고 3차로 감염이 되었을 때 한 번 정도 더 고령층인 경우는 맞는 것이 맞는데요. 예. 실제로 젊으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2차 맞고서 감염되었을 됐다면? 경우에는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것을 1차 접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어서 한 번 감염되신 분들은 2차 접종까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백신 접종 나이나 또 면역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면역력 형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 이게 활용될 방침이라고 하고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 검토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예방과 치료가 둘 다 가능한 거라고요? 네, 이게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가 항체 치료제인데요. 네. 예방 접종을 대신할 수 있는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감염된 후에 바로 처방을 하게 되면은 예. 치료 효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적은 숫자이죠.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치료제의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원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면역 억제인 상황 또는 예.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또 이 예방 접종에 의해서 부작용이 우려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효과가 있는 백신입니다. 또 접종을 받으시게 되면은 감염된 상황에서 즉시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치료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방 접종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즉 감염이 되었을 때 항체가 잘 생기지 않으실 분들 또 예방 접종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특수한 항체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되었는데 이 항체 치료제는 대부분 오래 가지 않는 데 비해서 이 치료제는 6개월 이상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에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 예방 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고 방역 정책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계속? 예, 지금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2급 전염병으로 이제 전환된 시점에서 이것이 권고로 바뀌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개인 부담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아마 치료제인 경우는 굉장히 고가이고요. 예방 접종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으로 봐서는 전부 무료로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브실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분이 면역 저하자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야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 후유증을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이 롱 코비드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고 치료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롱 코비드 증상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치료 기준이나 어떤 것들을 마련하는 게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후유증 자체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여튼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 10,000명 정도의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들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을 여러 과들 선생님들 특히 호흡기내과라든지 뭐 정신과라든지 여러 과 선생님들이 협진을 통해서 네. 새로운 치료 방법들 뭐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방법들을 다 조합하는 것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증상들을 질병 코드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그것들에 대한 치료는 어떤 대응 지침이 필요한지 치료 지침들을 빨리 마련을 해서 일반 병의원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새로 생각을 해내서 치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1차 병의원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질병 코드에 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서 이것들을 일반화시켜야만 이 후유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치료 방침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증치료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상 치료만이라도 잘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또 이것이 롱 코비드인지 사실은 그것이 아닌 다른 질병인지에 대한 구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기고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시급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